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의 출제 경향과 2025년도 1, 2회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담당할 김종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검정고시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응용 능력이 대학 입시 능력을 보는 거는 수능이고요. 이거는 그냥 살짝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 정도의 지식과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만 맞추면 모든 사람이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2020학년도 문제지만 2의 검정고시 합격률이 83.6%였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이 80% 가까운 학생이니까 거의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학생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등부터 해가지고 쭉 줄 세우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수준이에요, 수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맞췄는지 안 맞는지는 별개로 하고 어쨌든 일정 정도의 수준을 맞으니까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을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자격시험 성격이 좀 강하죠. 자격시험이. 그래서 이 자격시험은 일정 수준만 맞추면 모두 다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10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이 2015학년도 교육과정하고 2025학년도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포함된 수능시험,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한국사를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내년, 3학년이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2028년부터 어쨌든 2025학년도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총 4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5학년도 과정에서는. 근데 2022학년도에는 한국사 1하고 2가 나눠져요. 그래서 총 5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아지겠죠. 자, 이게 이제 현재 검정고시 시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줄 세우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분석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2025학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에요. 5개년 동안 출제 문항수 25문항이죠. 한 문제당 4점씩, 그죠? 그래서 이게 총 4단원입니다. 4단원 구성되어 있는데 1단원이 전근대예요. 이게 조선 후기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보통 한 6문제, 7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많죠. 근데 이게 가장 범위가 그러고 넓어요. 선사부터 조선 후기까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단원이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요건 개항기입니다. 개항기에서 1910년도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뺏기까지 과정입니다. 여기 보통 6문항 정도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이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요건 일제 강점기입니다. 요거는 대충 5문항에서 6문항 정도 출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출제가 늘어났는데요.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요게 보통 5문항에서 6문항까지 출제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문항이 되죠. 근데 전근대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선사부터 조선 후기까지니까. 근데 선사 문제는 보통 꼭 한 문제씩 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최근 5개년 출제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사문화. 선사문화 하면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구석기 시대는 주먹도끼가 출제할 수가 있고, 출제했고, 실제. 그 다음에 선사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 요게 또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은, 세 번째로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 계급 사이가 출현하죠. 근데 이때는 뭐가 출제합니까? 뭐가 납니까? 그렇죠. 고인돌이죠. 고인돌. 고인돌하고 청동검입니다. 자, 요게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다 출제했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반복해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리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림으로서 나올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냥 뭐 고인돌, 청동검 이렇게 이름 붙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선사는 이렇고요. 고대국가 왕의 업적, 요거는 거의 고정입니다. 매해 한 문제씩 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수왕. 장수왕 하면 뭡니까? 남진정책. 그죠? 그러니까 평양성 천도로 해서 결국 뭐예요? 남쪽으로 내려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 백제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지금의 충주 지방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거기에 뭘 세웁니까? 중원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은요? 진흥왕은 6세기 사람이죠. 6세기. 자, 진흥왕은 어떤 정책을 썼어요? 그죠? 삼국 통일 전에 신라의 최대 영토를 확장한 사람입니다. 진흥왕은. 그래서 한강역을 확보했죠. 그래서 기념으로 세운 게 뭐예요? 단양적성비입니다. 단양적성비. 자, 이거하고 별도로 뭘 세웠어요? 순수비. 요거는 창녕권은 이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게 뭐예요?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게 마운영과 황철영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비가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영토를 넓히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순수비죠. 자, 이렇게 세트로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문왕은 신라 통일기 사람입니다. 통일된 왕이죠. 통일이 문왕에 있고 문왕의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국학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뭘 합니까? 지방제도를 다시 개편하죠. 그래서 구주 오소경, 뭐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주 오소경 같은 걸 출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왕권이 강했으니까 노급을 폐지합니다. 자, 노급이라는 건 뭡니까? 자, 국가가 주는 거죠. 주는 건데, 요거는 거기에 있는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는 권력을 줘요. 그러니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급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노동력 징발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뭘 줍니까? 이거 대신에 관료전을 주죠. 관료전. 관료전은 등급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1등 관등부터 17등 관등까지 있죠. 요거에 따라서 토지를 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게 이제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자, 그 다음에 고려에서는 광종이 아주 단골 출제입니다. 광종. 광종하면 뭐 기억납니까? 노비양건법이죠. 노비양건법. 노비양건법하고 뭐예요? 과거제 실시입니다.
요 두 개는 거의 요거 이외에는 사실은 광종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두 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노비환갑법은 노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때가 광종이 고려 초죠. 고려 초에 노비환갑법이 노비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검사해서 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에 지배층이 뭡니까? 호족이라고 그러죠. 호족의 이 노비가 뭐예요? 재산인데 재산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반 양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세수가 증진되죠. 그 다음에 호족이 이 사람들을 뭘 써먹었어요? 군사를 써먹었는데 군사력이 약화됩니다. 군사력이 이 사람을 빼앗았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이 거의 단골 문제고, 그 다음에 공민왕도 중요하죠. 공민왕은 뭡니까? 반원정책을 했죠. 반원정책.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동행에서 이문소를 없애든가, 그 다음에 쌍성충겁을 회복했다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이 사람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걸 출제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세종. 자, 세종은 자,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태종이 뭘 했습니까? 그죠? 육조 직계제 있죠. 육조를 왕이 직접 챙기는 겁니다. 근데 세종은 이 사람이 신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그래서 의정부를 통해서 보고하게끔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를 통해서 의논해가지고 육조의 모든 업무는 의정부를 거쳐서 국왕에게 올리게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뭡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했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의 발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기들, 뭐 치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 발전에 또 상당히 공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실제 됐고요. 자, 광해군은 뭡니까? 광해군은 좀 지저분하네요. 자, 광해군은 중리배교를 했습니다. 중리배교. 자, 광해군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선조죠, 선조. 선조 때 뭘 맞았어요? 조선에. 임진왜란을 맞습니다. 임진왜란에 거의 나라가 꺼져가는데 광해군은 그래 공을 세웠습니다. 이때 분조라고 그래서 조정을 나눠서 이거를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이때 당시에 후금하고 명사에서 중리배교를 해가지고 후금의 침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예요? 무엇 때문에 공격받습니까? 폐모살제. 엄마를 패하죠.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적인 엄마인 인목대비를 폐비합니다. 그래서 서궁에 갇혀요. 가둬요. 그래서 그게 폐모고 살제는 아우를 죽입니다. 아우가 누구예요? 영창대군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해군인 거예요. 자, 조선에는 광해군하고 누굽니까? 연산군 있죠? 이 두 사람은 왕이면서도 왕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조나 종을 받지 못하고 군,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조입니다. 정조. 자, 정조는 출제하는 게 주로 뭐냐면 장용영과 뭐예요?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이게 거의 단골로 납니다. 장용영은 이거 왕의 친위 부대예요.
왕을 직접 지은거리에서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용영. 그 다음에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인데 여기에 이제 일부 일부 그 주민 중에서 서얼들 있죠, 서얼들. 서얼이라는 거는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그 양반 이하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평민이거나 아니면 노비거나 이런 사람들의 자제를 이제 반쪽 양반이죠. 이 사람들을 어쨌든 서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등용해서 큰 공을 세우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장각.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정조의 계획 정책이 규장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임진왜란은 주로 이제 이순신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걸 주로 뭐가 나냐면, 임진왜란에 3대 첩이 있습니다. 권율의, 그 다음에 이순신, 그 다음에 김시민.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 있죠. 그 다음에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자, 그 다음에 권율이 뭐죠?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 이렇게 요걸 물어보는 시험이 가끔 납니다. 그 다음에 세조정치는 일개 가문, 특히 이제 왕의 장인 가문이, 그러니까 외척이죠, 외척. 외척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시기가 세조정치입니다. 요거는 보통 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입니다. 이때는 왕권이 엄청 약해가지고 요 왕의 장인 가문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안동김 씨하고 풍양조 씨가 세조정치의 핵심적인 가문입니다. 근데 이걸 끝낸 게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자, 요거는 아주 단골로 글씨합니다. 병인양요. 자, 병인년은 1866년을 얘기합니다. 이게 앞에 병인, 신미, 이건 다 간지입니다.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871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병인년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전쟁이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 전쟁이에요? 병인양요는? 바로 프랑스와의 전쟁입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신미양요는요?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미국과의 전쟁. 그래서 사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여기에서는 조선 사람은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 미국 사람 죽은 사람은 3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어쨌든 미국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긴 기념으로 세운 게 뭐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척화비입니다. 척화비. 화의를 배척하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외국과의 어쨌든 일정 통상수교 거부, 그죠? 통상수교 거부 운동이 이 척화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싸워왔는데 1876년에 결국 우리가 일본의 문을 엽니다. 그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근대적 조약이면서 동시에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구 개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치해법권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평한 조약이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임오군란이 있었습니다. 임오군란. 여기도 이제 간지예요. 임오년은 1882년일 임오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오년. 자, 임오년에 군인들이 날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군인들이 날 일으킨 게 임오군란이에요. 이거는, 자, 이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검정고시 시험은 보통은 일정 정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거라서 보통 시험 자체가 사실 확인에 그칩니다. 사실 확인. 그래서 이 임오군란도, 아, 이게 임오년에 있었던 군인들이 날 일으켰다라는 정도만 파악해도 됩니다. 이걸 자세한 사항을 몰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자세하게 풀어놨죠. 근데 어쨌든 임오군란은 뭐다? 임오년에 일어났던 군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별기군이죠. 별기군. 별기군이 등장합니다. 별기군. 별기군은 신식군대예요.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임오군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제됐던 게 이 별기군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별기군은 누가 훈련했습니까? 그렇죠. 일본 교관이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장 최대 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반봉건, 매간 매직 뭐 이런 것들을 비판했고, 그 다음에 반일, 반봉건, 반일본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은 이건 일본이 주도해서 했던 개혁운동입니다. 갑오년이 189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1894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북한에서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은 일본이 주도해서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과부, 재가, 재혼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노비제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비제 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자, 그래서 노비제 폐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갑오개혁에서 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농민에 대한 문제하고 군대 문제입니다. 이건 일본이 장차 나중에 한국을 병합하려면 그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주목도끼죠? 언제? 구석기 시대. 자, 이거는요, 갈판하고 갈돌입니다. 요거는 신석기입니다. 요거는 빗사물리 토기죠? 자, 토기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저장할 물건이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빗살무늬 톡입니다. 이것도 신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인돌입니다. 이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요건 청동기입니다. 요건 신석기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통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일기,
1기는 무단통치기라고 얘기합니다. 2기는 뭡니까? 문화통치라고 얘기하는데 교과서는 보통 분열, 민족, 분열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제3기는 민족 말살통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단통치기에는 뭐가 있었는지, 2기 민족분열통치에는 뭐가 있었는지, 3기에는 민족말살통치기에는 뭐가 있었는지 요거를 잘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3.1운동 이후에 어쨌든 큰 분수령이 된 게 3.1운동이죠. 3.1운동의 큰 분수령이 돼서 이때 만들어진 게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그해 바로 결성된 게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의열단은 의열 활동이라는 거는 군대 대 군대가 아니고 소수라든가 아니면 단독으로 그 일본과 지배와 관련된 그 건물이라든가 일본 지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저격한 게 이제 의열단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물산장려 운동은 국산품 애용 운동으로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우리나라 사람이 쓰자라는 운동입니다. 물산장려 운동. 이거는 그 1920년대 어쨌든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밀립탁 설립 운동 이게 있는데 어쨌든 물산장려 운동이 조금 더 부각을 받았죠. 자, 이거 이제 통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의 민주화 운동, 요거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요렇게 보통은 출제를 합니다. 4.19 혁명은 아시겠고, 요거는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했던 3.15 부정선거, 요것 때문에 일어난 게 4.19 혁명이죠. 여기 원인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5.18 민주화운동은 요건 12.12 사태. 전두환 군이 군대를 장악한 거죠. 요거 빌미로 일어난 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빌미로 해서, 사회 전반을 경직시킨 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요거는 그 1987년에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었지만, 1987년에 전두환이 이제 7년 단임이었으니까 88년에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자기 차기를 뽑는데 그거를 기존의 방식대로 체육관에서 뽑겠다라고 호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8차 개헌에서 언급했던 7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얘기하면서 일어났던 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 직선제 개헌이에요. 그래서 결국 노태우가 6.25 선언으로 굴복하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민주항쟁입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져요. 그게 9차 개헌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게 9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이제 직선제 개헌이에요. 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정부별 주요 정책 남북관계 변화 꾸준히 출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승만 정부, 네,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전두환 정부.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김대중 정부까지 보통 출제하는데, 각각 대통령이 한 일이 있죠. 그거를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 5년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가 했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이 했죠. 김영삼이. 실사 남북 공동성명은 요건 박정희가 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요. 이건 노태우가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남북 지도자가 만나서 공동선언합니다. 요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요렇게 보통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6년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까 고대국가 문화유산 결합 유형,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 장수왕 있죠, 장수왕. 장수왕이 어떤 거랍니까? 남진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어디까지 진출합니까? 충주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거기에 뭘 세워요? 중원고구려를 세웁니다. 이렇게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대국가하고 문화유산 결합 이렇게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정책 추진하는 국왕에 대한 문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광종의 개혁정치. 그 다음에 누굽니까?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렇게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조의 개혁정치. 이렇게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을 측정한 거라서 사실 확인을 바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항전후 사건의 배경. 개항전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개항은 여기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전의 상황이니까 개항전후에는 병인양요. 아까 어디하고 어디가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프랑스하고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신미양요. 미국하고 전쟁이죠. 그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냐면 68년에 있었던 오페레트 도굴 사건.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인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했죠.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 자, 요거 얘기예요. 요거의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윤효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강화도 조약을 맺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1880년에, 80년, 82년, 81년.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 사신호가 있던 사람한테 청나라에 외교관으로 와 있던 황준센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줘요. 이게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크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거 내용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조선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손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핵심 사항은.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조야가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인데, 그래서 이걸 기회로 해서 82년에 뭐예요?
82년에 조미 소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선하고 요연결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 조선책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장독립투쟁. 요 무장독립투쟁은 누굽니까? 홍범도하고, 그죠? 김좌진. 홍범도는 뭐예요? 홍범도는 봉오동전투. 김좌진은 청살전투입니다. 1920년에 있었죠, 동시에. 네, 그래서 무장독립투쟁하고 실력 양성운동은 아까 얘기했던 물산 장려운동, 밀리택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뭐다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국산품 애운동이라는 게 물산 장려운동이고요. 그 밀리택 설립운동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실패했지만 밀리택 설립운동은 결국 일본이 조선에 뭘 세웠습니까? 경성제대를 세우면서 결국 요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조선이 추진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자, 여기에 중원고구려입니다. 아까 누구예요? 장수왕. 이게 뭡니까? 단양적성비입니다. 누굽니까? 진흥왕. 통치 방식, 이건 아까 얘기했던 1기, 2기, 3기. 1기는 뭡니까? 1기는 무단통치죠. 2기는 문화통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민족 분열통치에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3기는 민족 말살통치. 이때는 우리나라의 국사교육금지, 국어교육금지, 그다음에 나선일체론 뭐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뭡니까? 인적, 물적 수탈이 심했죠. 이게 제3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흐름, 아까 얘기했죠? 4.19, 5.18, 그 다음에 87년에 6월 항쟁, 이렇게 일정 정도 흐름을 갖는 운동을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4.19는 보통 보면 뭐가 나와요? 3.15 부정선거가 나오죠. 5.18 운동은 전두환 집권기의 상황입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개헌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뤄냈어요. 그 다음에 정부별은 아까 얘기했죠. 전두환,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누구예요? 박정희. 그 다음에 노태우, 누굽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까지 각 정부별 주요 정책,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은, 남북 정상회담, 요게 바탕이 된 김대중 정부가 이제 보통 출제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학습 전략을 보면 보통 나라와 왕의 업적, 문화유산 묶음, 이게 이제 고구려의 장수왕의 업적에 중원고구려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원고구려비는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에요.
장수항해.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국영별 정책. 그래서 광종부터 해서 보통 출제하는 게 광종. 그 다음에 신라 때는 신문왕. 광종, 공민왕.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광해군. 요게 이제 광해군은 중리배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영정조. 이렇게 이제 국왕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항기 주요 사건 연표는, 자, 개항이 1876년에 뭐가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출발해 가지고 1882년에 이모군란. 1884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갑신정변. 이렇게 해가지고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개항기 주요 사건 암기. 그러니까 여기 암기하라는 게 전체적인 거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는 치의법권 얘기 뭐 이런 것들. 주로 이모군란은, 자, 이모년에 1882년에 군인들이 난리 일으켰는데 이때 이제 핵심적인 상황이 뭡니까? 신군대, 그러니까 별개군하고 구식군대의 차별입니다. 이게 중심이 됐어요. 이모군란. 그 다음에 84년의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치 개혁운동이죠. 근데 이거는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왜 끝났을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해해 두면 됩니다. 요거는 깊게 들어갈 게 아니고 그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게라고 해서 너무 그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그 주요 내용이 뭐다,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도 핵심 내용이 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독립운동 유형별 분류는 요거는 누구예요? 일기 그 의열 활동, 독립군 활동, 그 다음에 민족실력 양성운동, 뭐 이런 일환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민족실력 양성운동은 30년대 가면 완전히 꼬리를 감춰요. 요거는 만주에서 있었고 요것만 국내에 있었습니다. 자, 주호 민주화운동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5.18. 그 다음에 그 민주화운동 아니지만 4.3 사건도 눈여겨봐 주세요. 4.3 사건. 요거, 그 다음에 5.18, 4.19, 그 다음에 뭐예요? 5.18, 그 다음에 6월 10일, 육시방정이죠? 요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하고 더불어서 주요 흐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아까 얘기했던 독립운동 유형별 분류에서 학습에서 출제 경향이 높은 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만주 독립군에서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혼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안무하고 최진동도 여기에 같이 합세해서 했습니다. 이게 봉오동 전투예요. 1920년 6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있었던 게 청산대첩이에요. 이때는
김좌진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김좌진이 주축이 됐고 오타가 났군요. 홍범도예요. 홍범도 그다음에 연합부대가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대승을 거뒀던 게 청사일대첩. 그래서 보통 대첩이라고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큰 전투를 청사일대첩이라고 얘기하죠. 대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도 큰 승리 거뒀고,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대첩도 마찬가지로 큰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김시민이 진수선 혈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큰 대첩에 포함됩니다. 큰 승리를 보통 대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대첩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의열활동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소수라든가 단독으로 보통 일본의 그 식민지 기관이라든가 일본의 식민지에 관련된 사람들을 저역한 운동이 의열활동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김원봉이 주도했고 이거는 만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투척, 폭탄 투척, 이거는 이때 밝혀진 게 아니고 1925년에 밝혀졌습니다. 근데 김상옥은 1923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선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에요. 이건 성공은 했지만 그건 없었는데 어쨌든 김상옥 하나 잡으려고 일본 군대가 총출동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석주는 동양적식주회사, 그 다음에 식산은행의 폭탄전쟁, 이것도 역시 터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나석주하고 일본 군대하고 싸우면서 일본 그 경찰하고 싸우면서 어쨌든 나석주가 이때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열단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게 보통이었어요. 의열단 활동. 일단 한인애국단 이것도 맞죠. 이 두 사람도, 근데 한인애국단은 김원봉 소속의 의열단 소속이 아니고 이거는 김구 선생이 이때 당시에 어쨌든 임시정부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뭔가 활로를 뚫기 위해서 김구가 만든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소속에는 김구가 있었는데요. 김구가 주도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창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윤봉길은 이건 성공을 했죠. 도시락 폭탄.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시라카와 대전 같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을 얻었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상하이에 있던 조선 임시정부는 어떻게 돼요? 거길 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윤봉길의 한인애국단, 윤봉길의 이게 성공하면서 벌어졌던 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부터 해서 5년간 출제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